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낯선 이의 배신이 아니라 바로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의 배신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바람난 남편에게 충격적인 복수를 준비한 아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까지 드러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제 고백을 들어주세요. 저는 48살 윤미라고 해요. 23년째 한 남자와 살아왔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태욱,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엔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명절엔 제 친정에 먼저 전화를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 부부를 보며 부러워했죠. 친구들은 제게 말했어요. 미라야, 니 정말 복 받았다고. 그런 남편 어디서 구하냐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지난 3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셔츠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녁 먹으라고 부르니까 남편은 씻고 오겠다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죠. 식탁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데 문득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재킷을 들어 올리는데 낯선 향이 확 퍼졌어요. 달달하면서도 자극적인, 제가 절대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셔츠도 확인했어요. 목 부분에 희미하게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화장품 자국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혹시 회식 자리에서 누가 실수로 부딪혔을 수도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침착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야근하느라 좀 늦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야근을 하면 향수 냄새가 날 리 없잖아요. 파운데이션이 묻을 리도 없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 누워 코 고는 남편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23년을 믿었는데, 이게 뭐지?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제 눈을 피하고 있다는 걸. 말투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감추려는 사람 특유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다가 남편 차 열쇠를 발견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밑을 살피는데 거기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손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은색 머리핀이었어요. 그 머리핀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머리핀 쓴 적 없습니다. 딸아이도 그런 디자인은 안 써요. 그럼 이건 누구 거지? 손에 쥔 머리핀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23년간 쌓아올린 믿음이, 사랑이, 가정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하 주차장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녁 7시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늦는다는 거예요. 10시쯤 들어갈 것 같다고. 저는 담담하게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입술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그것도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였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문자는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더라고요. 밤늦은 시간, 주말 낮 시간, 심지어 새벽에도요. 며칠을 더 지켜봤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주말에 어디 갈까? 그럴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제 눈을 보며 웃을 수 있지?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또 늦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뭐 하는데 그렇게 늦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한 옥타브 높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남편 회사 근처까지 가서 기다렸습니다. 8시쯤 남편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는 걸 봤어요.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걸었어요. 둘이 택시를 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택시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한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택시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수십 번도 더 와본 곳처럼 저는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네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이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들이닥쳐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하나? 아이들은? 우리 가정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샤워, 냄새가 났습니다. 호텔에서 씻고 온 거죠. 잘 들어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피곤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식이 길어져서 술 냄새 하나 안 났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는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제가 23년 동안 사랑한 사람 맞나 싶었어요. 주말이 왔어요. 남편은 골프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정말 골프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22살 대학생인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바람 피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골프 잘 치고 왔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 골프장 동료가 피웠나 보다 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피웠을 수도 있다는 걸. 골프는 핑계고 그 여자를 만났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 속였을까? 진심은 뭘까? 저한테 아직 사랑이 남아있긴 한 걸까? 질문만 쌓여갔지. 답은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친구 은정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털어놓고 말았어요. 은정아, 사실 우리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정이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미라야,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향수 냄새, 머리핀, 호텔 앞에서 본 장면까지. 은정이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미라야, 이거 확실히 이상해. 네 남편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은정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당장 따지자니 증거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은정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라야,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 그래야 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은정이 말이 맞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그래야 남편이 발뺌 못하죠.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틈날 때마다 확인했어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까지. 어느 날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인터넷에서 산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조수석 밑에 숨겨뒀죠. 며칠 뒤 녹음 내용을 들어봤어요. 남편과 여자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어디 갈까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리광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글쎄, 어디 가고 싶은데? 그냥 조용한 데 가요. 둘이서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하는 소리까지. 녹음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녹음기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증거니까. 이게 제가 이혼할 때 쓸 무기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도 평소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제 연기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공존이었죠. 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이름이 뭘까? 어떻게 생겼을까? 남편은 저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 회사 앞에 또 갔어요. 이번엔 그 여자를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6시쯤 되니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그 중에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걷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요새 한 번도 안 짓던 웃음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카페에 들어가더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밖에서 지켜봤어요. 둘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 손을 잡았어요. 여자가 남편 뺨에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참고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 봤어요.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23년을 함께 산 저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감히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지?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복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혼만으로는 성에 안 찼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온갖 계획을 세웠어요. 복수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하나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믿음도 사랑도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손에 쥔 머리핀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차가운 머리핀을 손에 쥔 채로 며칠을 보냈어요. 증거를 모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게 맞나? 하지만 그런 의심은 며칠 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남편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다가가 화면을 봤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밤 기다릴게. 우리 장소에서.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우리 장소라니?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아세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둘만의 추억이 쌓인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23년을 살면서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진실을 확실히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평온한 얼굴로 물었어요.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서 회식이 있어서 10시쯤 들어올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출근복 차림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이상했어요. 회식인데 왜 정장을 입고 가지? 남편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뒤따라 나섰어요. 남편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제 차를 몰고 따라갔어요. 남편은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강남의 한 번화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남편이 들어간 곳은 댄스홀이었어요. 간판에 로맨스 댄스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댄스홀이라니. 남편이 춤을 출 줄 아나요? 2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춤추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저랑 결혼식 때도 어색하게 왈츠 몇 스텝 추는 게 전부였는데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댄스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입장료 5,000원을 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홀 안은 어두웠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느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로 가서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보였어요. 댄스홀 한가운데서 그 여자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눈을 감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번도 더 춤춰본 것처럼. 음악이 바뀌었어요. 좀 더 빠른 템포의 음악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서 춤을 췄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빙글 돌렸어요. 여자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품에 안겼어요. 제 속이 뒤틀렸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저 여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난리를 치면 제가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남편과 여자는 홀구석으로 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어요.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워요. 여자가 말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네 덕분에 요새 삶이 즐거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삶이 즐거워? 저랑 사는 게 그렇게 지겨웠나요? 23년이 그렇게 무의미했나요?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오빠 아내는 오빠한테 잘해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집에서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요새는 완전히 남남처럼 사는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대화를 피했던 거예요. 제가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여자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오빠, 힘들었겠어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남편이 여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당장 달려가서 둘을 떼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했던 그 머리핀이었어요. 여자가 머리에 꽂으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머리핀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남편이 몸을 숙여 주우려 했지만 여자가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머리핀을 주운 뒤 일부러 제 쪽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봤죠? 네 남편은 이제 제 거예요. 여자가 일부러 머리핀을 또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던지듯이.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저거 주워주세요. 남편이 다시 몸을 숙여 머리핀을 주었어요. 여자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다시 제 쪽을 보며 머리핀을 머리에 꽂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 차에서 발견한 머리핀은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놔둔 거였어요.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고 일부러 흔적을 남긴 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속은 소독약 냄새처럼 매캐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댄스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길거리에서 토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계속 뭔가 올라왔어요.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차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자. 진정해야 해.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도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파란불로 바뀐 걸 몰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어요. 남편보다 먼저 들어온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이렇게 늦게?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딸아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울었어요? 아니야. 그냥 바람 불어서 눈이 좀 따가워서. 딸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까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춤추던 모습, 키스하던 모습, 여자가 저를 비웃던 표정,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잘 있었어? 남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식 어땠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술 많이 마셔서 좀 피곤하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속이 또 울렁거렸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남편의 거짓말, 호텔 출입, 댄스홀에서의 모습. 이혼하기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걸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했어요. 남편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은희야, 나 좀 만나자. 동생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지금 당장 갈게. 30분 뒤에 동생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향수 냄새부터 시작해서 어젯밤 댄스홀에서 본 것까지. 동생은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동생이 폭발했어요. 뭐? 저 개자식이? 언니, 이런 인간 그냥 두면 안 돼.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23년을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복수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은희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게 어때? 탐정 같은 거 말이야. 탐정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아는 언니 있어.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소개해 줄게. 그 언니한테 맡기면 확실한 증거 나와.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다 찍어줘. 그날 오후 동생이 소개해준 탐정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이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차분하게 듣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남편분 이름이랑 차량 번호, 회사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박지연 씨가 말했어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확실한 증거 다 잡아드릴게요. 비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아깝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하고, 저도 평소처럼 연기했습니다. 밥 차려주고, 웃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받습니다. 여보라고 저장된 번호였어요. 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여보로 저장해뒀다니. 전화를 받아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를 메모해뒀어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일주일 뒤 박지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 됐어요. 만나서 드릴게요. 저는 또 카페로 나갔습니다. 박지연 씨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진이랑 동영상 파일.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USB도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라고 했어요. 박지연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자 신상 정보였어요. 이름은 한수진, 나이는 28살, 남편 회사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지연 씨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 조사해보니까 전과가 좀 있더라고요. 전과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에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다가 그 남자 부인한테 걸려서 소송당한 적 있어요. 위자료 3천만 원 물어줬대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유부남을 노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도 그냥 타깃 중 하나였던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이 여자가 님 동생 남편 회사에서도 일한 적 있더라고요. 2년 전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생 남편이요? 박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던데 자세한 건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한수진이 제 동생 남편 회사에도 다녔다고? 혹시 둘 사이에도 뭔가 있었던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일단 동생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네 남편 회사에 한수진이라고 아는 사람 있어? 동생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한수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만나는 여자 이름이 한수진인데 2년 전에 네 남편 회사에서 일했대. 동생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언니, 내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할게. 30분 뒤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동생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뒤, 동생과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언니, 나 너무 충격받았어.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진, 맞아. 2년 전에 우리 남편 회사에 있었어. 비서실에서. 그리고 동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리고 뭔데?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랑 문제가 있었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뻔했다가 합의금 주고 조용히 넘어갔대. 나는 몰랐어, 언니. 우리 남편이 한 푼도 안 써 보이면서 그런 돈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한수진이 동생 남편한테도 접근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제 남편한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거였을까요? 동생이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 이거 뭔가 이상해. 왜 하필 우리 집안 남자들만 노린 거야?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시켰다? 도대체 누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집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왜 우리를 노리는 걸까요? 복수를 계획하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바람을 응징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려 했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여자가 왜 하필 제 남편과 동생 남편을 노렸을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일까? 다음 날 아침, 동생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어젯밤에 우리 남편 다그쳐서 물어봤어. 동생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뭐래?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동생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더라고. 근데 내가 한수진 이름을 대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 결국 다 토해냈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 한수진이 우리 남편한테 접근했대. 의도적으로 술자리 만들고 문자 보내고 그러다가 둘이 몇 번 만났대. 근데 한수진이 갑자기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대. 증거도 있다면서. 그래서요? 제가 다그쳐 물었어요. 동생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5천만 원 줬대. 우리 남편이 나한테 숨기고 혼자.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아냐? 회사 돈 빼돌렸대. 횡령이야, 언니. 우리 남편이 횡령까지 했어. 머리가 멍해졌어요. 한수진이 2년 전에 동생 남편한테서 5천만 원을 뜯어냈다고? 그리고 이번엔 제 남편을 노린 거라고? 그럼 제 남편도 똑같이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언니, 이거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동생이 말했어요. 이 여자, 우리 집안을 노리고 있는 거야. 누가 시킨 건지 알아봐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어서 결국 박지연 씨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그날 오후 박지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박지연 씨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한수진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추가 비용 300만 원만 더 주시면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륜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인지. 박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나갔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최근 들어 돈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더니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쓴 흔적이 있었어요. 제게 쓴 돈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수진한테 쓴 돈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대출 기록이었어요. 남편이 제 몰래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2천만 원. 용도는 생활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그 돈도 한수진한테 간 거죠. 합의금인지 아니면 그냥 퍼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동생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동생도 놀랐어요. 언니,
이거 패턴이 똑같아.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 처음엔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다가 점점 큰돈 요구하고, 결국 5천만 원까지 간 거야. 언니 남편도 조심해. 더 큰돈 요구할 수도 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한수진이 제 남편한테도 큰돈을 요구한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노후 자금은?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고.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한수진한테도, 남편들한테도.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좋아. 언니, 같이 하자. 일주일 뒤, 박지연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알아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박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박지연 씨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한수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한수진의 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지연 씨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수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빚에 쪼들리며 자랐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었고요. 대학은 장학금 받아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 후부터가 문제예요. 박지연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수진이 첫 직장에 들어간 게 6년 전이에요. 중소기업 비서실이었는데 거기서 사장이랑 불륜 스캔들이 터졌어요. 사모님이 알게 돼서 난리가 났죠. 결국 한수진은 위자료 2천만 원 받고 합의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박지연 씨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후로 한수진은 계속 유부남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회사 비서로 들어가서 유부남 상사한테 접근하고 관계를 만들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돈을 뜯어내요. 지금까지 피해자가 5명이에요. 5명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님 동생 남편이 4번째였고, 님 남편이 5번째예요.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뜯어냈어요. 지금까지 총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이요? 동생이 입을 떡 벌렸어요. 박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수진 혼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박지연 씨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수진이 어떤 남자와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이 사람이 한수진의 배우예요. 박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최진호. 52살이고요. 전직 사채업자예요. 지금은 겉으로는 투자 상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여자들을 이용해서 유부남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한수진은 그냥 도구였던 거네요? 최진호라는 사람이 한수진을 시켜서 유부남들을 노린 거였습니다. 동생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타깃이 된 거예요? 박지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최진호가 님들 가족을 의도적으로 노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박지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진호와 님들 시아버님이 20년 전에 사업 파트너였대요. 같이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최진호가 막대한 손해를 봤어요. 6억 원 정도. 그 후로 최진호는 파산했고 님 시아버님은 그 사업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업으로 성공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이게 복수였다는 거예요? 최진호가 시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집안 남자들을 노린 거였습니다. 동생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복수의 도구였던 거네요? 박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아요. 최진호는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어요.
님들 가족을 철저히 조사했고 약점을 찾아냈고 한수진을 이용해서 공격한 거예요. 목표는 님들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한 명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 남편이 먼저 당했고 이제 제 남편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시아버지. 아니면 제 아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이혼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20년 묵은 복수극이었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박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역으로 한수진과 최진호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짓들 다 불법이거든요. 증거만 확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공갈, 협박, 사기 다 해당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박지연 씨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한수진이 님 남편한테 돈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해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최진호와 한수진이 만나는 장면도 잡아요. 둘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그러면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지연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 10년 넘게 했어요. 방법은 있어요. 다만 님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남편분들이 돈 요구받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 그래도 결국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동생을 봤어요. 동생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해야 한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끝까지 가봐요. 박지연 씨가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준비부터 시작해요. 님 남편한테 한수진이 언제쯤 돈을 요구할지 예측해야 해요. 보통 관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돈 얘기가 나와요. 님 남편은 지금 얼마나 됐죠? 2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박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주 안에 돈 얘기 나올 거예요. 준비해야 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박지연 씨가 남편 차에 GPS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소형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집 안거실에도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여보, 나 좀 상의할 게 있어.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 맡게 됐어. 투자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우리 예금 좀 깨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남편 회사에 그런 프로젝트 없었습니다. 한수진이 돈을 요구한 거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천만 원이요? 갑자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승진도 어려울 것 같아. 꼭 필요해. 남편의 눈이 제 눈을 피했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버릇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큰 돈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순 없잖아요. 남편이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봐. 근데 빨리 결정해줘야 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재빨리 박지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3천만 원 요구했어요. 박지연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일단 시간 끌어요. 그 사이 한수진 움직임 더 잡을게요. 다음 날 남편이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생각해봤어?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에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건데.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한수진을 만나고 온 게 분명했어요. 박지연 씨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더니 역시나 남편과 한수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한테 3천만 원 달라고 해놓고 그 여자랑 호텔에 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하려는지 뻔했습니다. 한수진한테 주려고.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지연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한수진이랑 최진호 만나고 있어요. 저는 급히 집을 나섰어요. 박지연 씨가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밖에서 박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쪽 구석 자리 보세요. 박지연 씨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한수진과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가 최진호였습니다. 둘의 대화가 들렸어요. 박지연 씨가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최진호가 말했어요. 강태욱한테서는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한수진이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은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끌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최진호가 웃었어요. 좋아. 이번에도 성공하면 네 몫은 30%야. 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오빠, 강태욱이 마지막이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최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한 명 더 남았어. 강태욱 아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아들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을. 어떻게 감히.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지연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 녹음됐어요. 이제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한수진과 최진호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제 아들까지 타깃이라는 것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이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동생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좋아. 언니, 같이 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박지연 씨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한수진과 최진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금까지 모은 녹음 파일이랑 사진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수진이 직접 돈을 받는 장면이요. 박지연 씨가 설명했어요. 님 남편이 한수진한테 돈 주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경찰 신고. 현행범으로 잡으면 한수진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남편한테 돈을 줘야 하잖아요. 제가 난색을 표했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데. 박지연 씨가 웃었습니다. 진짜 줄 필요는 없어요. 가짜 돈 뭉치 만들면 돼요. 겉에만 진짜 돈 몇 장 붙이고 안에는 신문지 넣으면 되죠. 한수진이 받아서 확인하기 전에 경찰이 들이닥치면 끝이에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남편들이 언제 돈을 전달할지 어떻게 알아요? 박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유도하면 돼요. 님 남편한테 돈 줄 테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하세요. 그럼 남편이 한수진한테 연락할 거고 둘이 만나는 시간 잡히면 우리가 미행해서 현장 잡는 거예요.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제 아들까지 노리는 저 인간들을 그냥 둘 순 없어.
끝까지 가야 해. 맞아요.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범죄였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3천만 원 준비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이번에 꼭 성공할게. 거짓말을 또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필요해요? 내일 당장 필요해.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까지 준비해 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이번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구역질이 났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박지연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입니다. 다음날 아침, 박지연 씨가 가짜 돈 뭉치를 가져왔어요. 겉보기엔 완전히 진짜 같았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박지연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가방에 넣고 나가면 우리가 미행할게요.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돈 준비됐어요. 남편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지금 당장 회사로 가져다 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집에 들를까?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회사로 갈게요. 30분 후에 앞에서 봐요. 남편 회사 앞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가방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잠깐 회사 들렀다가 거래처 가야 해서. 저녁에 봐. 거짓말이었어요. 거래처가 아니라 한수진한테 가는 거였죠. 남편이 회사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10분쯤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해둔 박지연 씨 차에 탔습니다. 동생도 이미 타고 있었어요. 남편 차를 따라갔어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한 호텔 앞에서 남편이 차를 세웠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연 씨가 말했어요. 저도 들어가 볼게요. 님들은 여기서 기다려요. 박지연 씨가 호텔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6층 602호 한수진 이미 와 있음. 경찰 부를 준비 완료. 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박지연 씨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2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2대가 호텔 앞에 섰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박지연 씨가 로비에서 나와 경찰관들을 안내했어요. 저와 동생도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602호 앞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뭐 때문에?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수진이 보였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가방이었죠.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동생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네가 왜 여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제 돈 주는 현장인데. 한수진도 저를 봤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서 비웃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한수진한테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한수진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제 물건이요. 열어보시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한수진이 가방을 열었어요. 돈 뭉치가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돈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겉에 몇 장만 진짜고 안은 신문지네요. 한수진 씨, 이게 뭡니까? 한수진이 남편을 봤어요. 오빠, 이게 무슨...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나도 몰라. 분명히 진짜 돈이었는데.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둘 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수진이 소리쳤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만난 것뿐이에요.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수진 씨가 유부남들한테 접근해서 관계를 만들고 돈을 뜯어냈다고. 증거도 있습니다. 박지현 씨가 나섰어요. 제가 그 증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USB를 경찰관한테 건넸어요. 여기 한수진 씨가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피해자 진술서까지. 그리고 배우 인물 최진호에 대한 자료도요. 한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최진호를 어떻게 알아요? 박지현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최진호가 20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도, 한수진 씨를 이용해서 이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복수? 20년 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몰랐죠? 한수진이가 당신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 계획된 거였어요. 아버님한테 복수하려고.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에 아버님이 최진호라는 사람이랑 사업하셨대요. 그게 실패하면서 최진호가 파산했고 그 후로 계속 복수를 계획했대요. 우리 집안 남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어요. 한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진호가 협박했어요. 안 하면 죽이겠다고.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명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5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순 없는 거였습니다. 경찰관이 한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가시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강태욱 씨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남편이 제게 애원하듯 봤어요. 여보, 도와줘. 나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았든 안 속았든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23년을 함께 산 저를.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이 한수진과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저와 동생, 그리고 박지현 씨만 남았습니다. 박지현 씨가 말했어요. 이제 최진호만 잡으면 끝이에요. 경찰이 이미 체포영장 신청했대요. 곧 잡힐 거예요. 동생이 울먹였어요. 언니, 우리 해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은 아니었어요. 허무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슬펐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아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딸아이한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저는 딸아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아들도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한테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딸과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진호를 체포했대요. 그리고 남편 조사도 끝났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동생도 함께였습니다.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최진호는 모든 걸 자백했대요.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고 한수진을 이용해서 실행에 옮겼다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7명이었고 총액은 3억 원이 넘었대요. 한수진도 공범으로 기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욱 씨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간통은 아니더라도 배우자, 기만 같은 부분이 있어서 민사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석방됩니다. 님 동생분 남편은 2년 전 일이라 시효가 좀 애매한데 횡령 부분은 회사에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최진호가 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했는데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노트를 펼쳤어요. 최진호가 그러더라고요. 강 회장이 20년 전에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준 것뿐이다라고. 그러면서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진호가 계획한 최종 목표는 강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거였대요. 아들과 사위들을 먼저 무너뜨려서 강 회장을 고립시키고 마지막에 회사를 공격할 계획이었대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중간에 막았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남편이 보였어요.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려다가 멈췄어요. 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남편 앞에 섰어요. 여보, 남편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당신 때문에. 용서는 없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잘했어. 네가 용서했으면 또 당했을 거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라야, 내가 들었어. 최진호 때문에 고생했다며. 정말 미안하구나. 이 아버지가 20년 전에 조심했어야 했는데.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최진호가 미친 거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이 이렇게 고생한 게 다 내 책임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태욱이 일도 미안해. 내가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거야. 괜찮아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결정 존중한다. 이혼 비용이나 위자료 문제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이들 교육비도 걱정 마.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달랐죠. 결국 사람은 각자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자리가 있었어요. 시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 부부, 아이들까지. 원래는 즐거운 가족 모임이었을 텐데, 이번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최진호 사건과 남편들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라야, 은희야, 니네 정말 고생 많았어. 두 분 다 용감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잘못했어. 어미로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해.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야.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때였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뭔데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실 네 동생도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 벌떡 일어섰어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네 동생도 한수진을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도 최근에 알았어. 한수진한테 들었어. 네 동생 은희가 3년 전에 한수진이랑 같은 헬스클럽 다녔대. 그리고 그때 한수진이 은희 남편 얘기를 은희한테 먼저 들었대. 은희가 남편 불만을 한수진한테 털어놨다고. 거짓말이야. 동생이 소리쳤어요. 나 그런 적 없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수진 말로는 은희가 남편이 집에만 오면 술 마시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다고 불평했대. 그래서 한수진이 그 얘기 듣고 은희 남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거야. 은희가 먼저 정보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언니, 진짜 아니야. 동생이 제게 매달렸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헬스클럽에서 한수진이랑 마주친 적은 있지만 그냥 인사만 했어. 남편 얘기 같은 거 한 적 없다고. 저는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동생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수진이 거짓말한 거네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동생을 모함하려고.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니, 그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한수진한테 속은 거예요. 끝까지. 한수진이 동생을 이간질하려고 거짓말한 거라고요. 시아버지가 탁자를 탁 쳤어요. 이 악질 같은 년. 어디까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야.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네 아무 잘못 없어. 그 나쁜 년이 거짓말한 거야.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다 알아. 니는 잘못 없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분노가 타올랐어요. 한수진이 끝까지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 했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최진호가 한 말이 있어요. 20년 전 그 사업 실패가 정말 사고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이 설명했어요. 최진호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대요. 20년 전 그 부동산 사업이 망한 게 시장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최진호가 그것까지는 안 알려줬어요. 다만 아버지가 알면 충격받을 거라고만 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봤어요. 여보, 설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둘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20년 전 그 일에 니네 큰아버지가 관련돼 있었어.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요? 저와 동생이 동시에 물었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네 형, 그러니까 니네 큰아버지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이 나랑 최진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형은 내가 최진호랑 사업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최진호가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형이 일부러 잘못된 시장 정보를 최진호한테 흘렸어. 세상에.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 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근데 그때는 이미 최진호가 파산한 뒤였고, 형은 그게 최진호 자업자득이라고 했어. 최진호가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 언젠가는 망할 놈이었다고. 그래서 아버님은요? 제가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형한테 따지긴 했지만 결국 넘어갔어.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 사업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업을 시작했지. 근데 최진호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 거야. 형이 한 짓을 내가 방조했다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식탁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큰아버지였던 거예요. 큰아버지의 이기심이 최진호를 파산시켰고, 그게 20년 뒤에 복수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동생이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최진호는 복수할 상대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복수한 거야. 모두가 침묵했어요. 이 복잡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은 큰아버지가 했는데 벌은 우리가 받은 거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피해자도 가해자 가족도 되는 거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미래까지 망칠 순 없어.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강하다.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게.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의 배신, 한수진의 음모, 최진호의 복수, 큰아버지의 과거까지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상담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순순히 넘겨줬습니다. 제게 미안해서였겠죠.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이들과 저만 남았어요. 텅 빈 집이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동생네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동생도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횡령건은 회사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했대요. 대신 남편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동생은 아이들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했어요. 한수진과 최진호는 재판을 받았어요. 한수진은 공갈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진호는 조직적 범죄와 공갈, 협박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최진호를 봤을 때 그 사람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증오였어요. 재판 후 최진호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네 큰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그냥 똑같이 갚아준 것뿐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복수한 사람들은 큰아버지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은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최진호가 비웃었어요. 죄 없다고? 그 집안 사람이면 다 똑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당신처럼 복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카페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어요. 우리 둘의 새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 남편이 카페에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그를 봤어요. 뭐 드릴까요? 손님. 예전 남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건네주면서 물었어요.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니는?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잘 지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말했어요. 미라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가 가게 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3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아는 사람이 됐어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카페 정리를 했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이혼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나도. 동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어요. 둘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이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23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딸은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아들은 대학 생활 즐기고 있어요.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어요. 카페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손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동생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예전에 저는 남편에게 의존했어요. 남편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고 남편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배신은 정말 아팠어요. 23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성장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독립적이 됐고, 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한수진과 최진호는 감옥에 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웠어요. 정말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해요. 복수와 돈에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니까요. 큰아버지의 과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다만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았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시부모님과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니까요. 시어머니는 가끔 카페에 오세요.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 이야기하고 가십니다. 시아버지는 큰아버지 일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은 혼자 살고 있대요. 작은 원룸에서 출퇴근하면서 조용히 산다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온대요.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를 피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대화하고 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니까요. 저는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도 가끔 배신의 순간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건 저한테 독이 되니까요. 그냥 놔버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일단은 카페를 잘 키우고 싶어요. 동생과 함께 지점도 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들 뒷바라지도 잘하고 싶고요. 제 인생도 즐기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재혼은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일기를 쓰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딸아이가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더니 웃었어요. 엄마, 뭐 해? 그냥 일기 쓰고 있었어.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정말?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진짜로.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그리고 강하게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딸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야. 니네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행복했던 순간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23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남편의 배신, 음모, 복수극,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죠.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배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터져나와요.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겠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 씨께서는 정말 용기 있게 상황을 헤쳐나가셨어요.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윤미 씨와 자녀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네요. 인생에서 배신은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윤미 씨처럼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